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입니다.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와 연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등 호재에 힘입어 황제주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오늘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목적으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반등하던 건설업 주가는 이번 달 들어 주주마다 오늘장 강세를 보입니다. 주가 회복에는 원가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사의 원가율은 2022년에서 2023년 크게 올랐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분양 물량 비중이 높은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순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발 여파로 인해서 급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에서 가장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와 폐렴 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과 조선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도 한 만큼 마감가의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고용 보고서의 쇼크로 인해서 흔들렸던 우리 시장이었던 만큼 오늘 밤에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대, 코스닥은 0.5%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당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저점을 찍어냈던 바가 있었습니다. 9시 48분쯤 2,518선 정도의 지수가 머물러 있었고요. 12시 50분쯤이 고점이었습니다. 2,570선까지도 지수는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의 지수는 2,54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인 역시나 9시 48분쯤이었습니다. 7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역시나 12시 49분쯤 고점인 751선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시간에는 744선의 지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출하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펼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6거래일 정도까지 매도 양상 펼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펼치고 있는데요.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2천억 원대, 기관은 4천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7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2거래일 연속,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오늘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연기금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펼치고 있고요.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으로부터 악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에 주된 투심이 약화가
기조가 됐고 이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올마붙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 넘게 빠지면서 72,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2%대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16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셀과 그리고 소재주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빠지는 가운데 3%에 가까운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26%가 올랐고 7월 들어서는 32%의 상승 기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2021년 이후로 10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현대차의 경우에는 0.64%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2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으로 반전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셀트리온의 낙폭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3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가는 19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좋지 못합니다. 0.79%의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8천억 원 규모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0.25% 강세를 펼쳐주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0.56% 강세를 펼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자리를 뺏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3.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모두 2%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들 시총 상위단에서는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HLB 2%대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대체로 하락세가 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0.11%의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 휴젤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25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강했던 미용기기주들 오늘 지금 오후 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으로 반전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상황들이 일부 낙폭을 좀 축소한 흐름들 좀 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시초보다는 일부 낙폭을 좀 회복하긴 했지만 뭐 기대치에 좀 크게 회복을 이게 과연 좀 한 것인가라고 좀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장 한 줄 평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참 수급이 위태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요일 날 시장이 공포스럽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수요일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막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하고 튼튼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선물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태롭고 건강하지는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입증하듯이 시장 참여자들도 역시나 테마성 종목들에 약간은 편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고 또 의외의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2분기 실적이 또 튼튼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의외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양분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태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에는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좀 도는 현상과 그래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믿을 수밖에 없다. 실적에 편승을 좀 하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오늘 시장에 좀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시장은 저는 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기술주 변동,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변동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좋았어요. 한 맞아요. 3%대까지.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종목들도 시초에 좀 강했는데 이게 장 후반에 갑자기 좀 밀리면서 하락 마감을 좀 했고. 근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뭐 BOJ도 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코멘트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들 보면 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완충작용을 했는데 이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또 리스크가 좀 있는 건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저는 어저께 새벽에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가? 계속 이제 속보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상 이 변동, 수급적인 어떤 변동폭들이 아직은 안도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추세 전환보다는 일단 뭐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들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같은 뭐 경기 침체 국면이라든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영향들은 소폭 좀 기대감들, 우려감들 좀 완화되지 않았나를 좀 보이고 오늘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를 영향으로 좀 시초에 좀 강하게 아마 수급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생각보다 좀 덜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오늘 뭐 선물 지수도 보면 외국인이 시초보다는 선물 매도세 폭을 좀 소폭 좀 줄였고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S&P 500은 소폭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 전환을 좀 했고요. 니케이 지수 역시도 오늘 1%대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죠. 현재는 뭐 0.4%대 낙폭을 좀 축소했던 흐름들이 아마 우리가 장 종료 이후로 좀 지나갈수록 아마 코스피나 코스닥도 낙폭을 일부 되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좀 우려했던 시장의 어떤 이 방향성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이 다양한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저녁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 키워드가 사실 고용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수가 이거 침체를 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좀 증폭을 시켰고 다행히도 서비스업 지표가 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그래도 침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오늘 어떻게 이 결과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침체 쪽에 또 이야기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주인데 요즘에는 국민주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무색할 정도로 네.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감이 굉장히 짙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카카오만 좀 볼 게 아니라 좀 네이버 같이 보고 싶은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2분기 실적, 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컨셉 양호했고 그런데 주가가 더 많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런데 네이버도 계속해서 못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는 굉장히 좀 강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 탑2가 네이버와 카카오였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주가 좀 많이 밀렸는가? 좀 이 보유자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언제쯤 이 시세를 좀 되돌릴 수 있나요?라고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측면들이 좀 가장 크다. 네. 실적도 양호해지고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2분기 뭐 사상 최대 매출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뭐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좀 찍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도 좋고 성장 지표 양호한데 안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라인 야후 사태. 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게 키우는 이 라인을 일본에 뺏기게 되면 이제 해외 공략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해외양 모멘텀들이 없어지면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이 되지 못하고 이게 내수 기업으로 위축돼서 뭐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네이버의 주가 상승 탄력들 좀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는 다 좋았는데 의장이 구속되면서 계열회사에 관련된 어떤 지분 변동 이슈, 그러니까 크게는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지배권을 상실할 수도 있죠. 여기서 뭐 자본시장법에 대한 위배 사항들이 발생이 좀 되면 은행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분은 10%만 빼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인데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도 최대 주주로서 뭐 지분을 인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은행업법에 접촉된 어떤 규제 사항들이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가 성큼 또 사갈 것인가. 근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뭐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배권에 관련된 이슈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는 아닌데 이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카카오의 어떤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좀 발목이 좀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2%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어떤 눈높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컨센도 확인을 했었고 확정 실적도 발표를 다 확인했는데 하반기 전망치도 좀 나쁘지 않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소부장단에서는 특히나 좀 장비주들의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주 내지는 뭐 반도체 빅2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참 제가 항상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서 잘 버텨줘야지 우리 시장 자체도 저는 건강하고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쁘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미보유자다. 나는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이유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난 상관없다. 뭐 2년이든 3년이든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큰 자금과 또 큰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살짝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이제 지난달 엔비디아 주식 4,4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그게 뭐 속사정을 보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 좋은 쪽으로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블랙엘 출시에 대해서
석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뭐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AI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고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게 좋을 때는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해도 또 긍정회로를 돌려요, 시장은 해석할 때. 근데 지금은 살짝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간적 여유와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저는 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움직임을 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좋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가장 중심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너무 급하지 않게 매수에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소부장 기업들도 어쨌든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반도체 당장 매수이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사실상 뭐 이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금 단기에 나온다는 게 좀 너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맞아요. 뭐 D램이라든가 낸드 메모리 가격의 어떤 상승분이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가격 상승 요건들이 좀 더 크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너무 HBM이라는 이 단어에 좀 더 집착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안티로 작용하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거 좀 잘못됐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HBM에 너무 이 수요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D램 양산이 늦어집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D램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3분기를 좀 기점으로 나올 텐데 이게 저는 내년 정도 상반기가 되면 이 DDR5 뭐 관련된 부분들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뭐 단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 그렇다면은 전공정 부분의 장비주들 수급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흐름에 관련된 부분, 노이즈에 너무 흔들릴 게 아니라 낙폭 과대 구간 계속해서 크게 밀리면 저는 분할 매수. 다만 이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조금씩 많이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면은 지금 CJ ENM 오늘 실적 발표를 좀 잠깐 했는데 현재 주가가 한 8%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을 보면은 흑자 전환된 관련된 전체적으로는 뭐 2분기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면서 이게 우리가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닝 미스가 나면 주가가 좀 급락 나올 수 있는데 CJ ENM이 2분기에 좀 턴어라운드 했다. 이 부분은 지주사 CJ의 어떤 이익 확장성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CJ ENM을 너무 많이 빠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반등이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저는 뭐 하나 더 부언을 하자면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뭐 출시가 관련된 어떤 일정들이 좀 부각이 되면 OTT 관련주 수급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CJ ENM이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이제 라이브시티에 대한 협약을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 7월 초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게 그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물론 금액적으로 좀 출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CJ ENM이 그동안 체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아마 넷마블의 지분을 그 이후에 좀 덜어냈을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재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반등세에 성공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CJ ENM은 이제 티빙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잘 되기도 했고 지금 요즘에 티빙 그 순 가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나 봤더니 이 스포츠 중계권을 잘 가지고 와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티빙하고 우리가 웨이브 합병 소식도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적으로 딱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합병이 잘 성사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몸집이 커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을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참 보면서 느낀 게 오늘 CS 윈드도 그렇고 CJ E&M도 그렇고 의외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의외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의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이번에 또 배운 게 그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월요일 날 시장 많이 빠지고 이랬을 때 우리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은 평가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좀 소외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오히려 그럴 때 좀 공부를 삼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지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보다 CJ E&M은 좀 좋게 보고 있고 아무튼 음악 부분도 음반 발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지금 뭐 콘서트 활동에 대한 또 이익 가치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J E&M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대표님의 엔터주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시장은 좀 여기까지 좀 보고 좀 저희가 잠시 후에 장인의 앵커의 은혜로운 섹터 여기서 체크하고 공략주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국민주에서 이제는 국민 금쪽주라고 불리는 카카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는 이슈는 바로 김범수 의장의 구속 기소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발표가 됐던 것은 바로 카카오 호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호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일단 매출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량 증가했다라고 이야기에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은 사실상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플랫폼 매출과 콘텐츠 매출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플랫폼 매출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비즈보드도 있고 뭐 이모티콘도 있고 쇼핑하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광고, 쇼핑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쪽에서 10%가량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줬고요. 콘텐츠 매출 쪽에 있어서는 웹툰과 게임 그리고 음악을 듣는 멜론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주로 되는데요. 사실 YOY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증가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 만에 개선세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의미를 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3만 명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국내 인구 중에 무려 95%가량이 모두 다 카카오톡을 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만 구현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우리 카카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일단 신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 데다가 기존의 게임 역시도 인기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89.4% 무려 거의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는 이쪽을 만회를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16개 정도의 신작을 새로 출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반전 드라마를 써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또 카카오 쪽 있어서는 카카오뱅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김범수 의장 구속 기속 이야기로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바가 있었죠. 그러면 카카오뱅크 쪽에 있어서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호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는 것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중간쯤인 사람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은 또 양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인 것은 증권가에서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를 뚝 하고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김 의장이 만약에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 법인 쪽에 있어서도 벌금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인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만약에 지분 10%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현재 2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쪽에서 단 10%를 제외하고 모두 다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오너 리스크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왔는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대출 쪽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쪽에 있어서 만약에 이쪽을 규제한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지금 현재 28,000원으로 내려잡았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역시도 한 6일 정도의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거래액 쪽에 있어서는 2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매출 쪽에 있어서는 대략 한 60%가량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바로 500억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국민 금쪽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쪽이 단어가 빠지고 이제는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국내 테마 탑3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고 온 쪽은 바로 엠폭스 원숭이 두창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쪽에서 원숭이 두창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는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돌입할지 고민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고요. 녹십자 MS 역시도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직행한 다음에 풀리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마시스 포함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두 개 섹터가 연이어서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순 테마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은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MB 필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오늘 23%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KM 같은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동일하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건설 대표주입니다. 건설 대표주 쪽에서 사실 해외 건설에서 누적 달성액인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일제히 모두 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시공 능력 평가의 탑10에 다시 진입했다라는 소식 받으면서 두 자릿수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앵커님이 이야기한 섹터 중에서 뭐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실적 발표 여기 관련돼서 두 가지 이 기업의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일단 카카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린 것처럼 호실적 발표는 있었는데 이게 주가 좀 왜 못 오르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큰 부분은 전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좀 네이버와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사법 리스크,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좀 가장 크지 않나로 좀 보이고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리포트의 어떤 이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됐던 원인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만약에 구속이 돼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보유지분 10%만 빼고 나머지를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배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카카오뱅크에서도 이게 악재일까요? 오히려 그렇죠.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더 그렇죠. 좋아지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은 좀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 좀 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 현상들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좀 보이고 카카오뱅크만 놓고 보면 지금 한 가지 이제 노이즈 이슈가 있었던 게 카카오뱅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업에 좀 진출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아직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너 리스크를 좀 제하고 보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들이나 거래 규모라든가 뭐 카드 사업까지 좀 더 진출해서 이 플랫폼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는 좀 이견이 없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 오너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서 주까지 못 가고 있는 형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라 좀 보이고 카카오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좀 어떤 거 좀 보고 계신지. 카카오에서요. 그죠. 카카오 안의 사업 중에서. 카카오는 이번에 네. 실적을 보니까 대내외적으로는 좀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계열사들이 서비스가 차질 없이는 잘 운영이 됐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 카카오 하면 저는 요즘에 그 선물하기 서비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맞아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저도 실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근데 이 선물하기가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어주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카카오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측면의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법 리스크 있는 종목을 굳이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매력도 있는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카카오한테 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AI라는 모멘텀을 맞아요. 얼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가가 좀 중요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카카오를 보면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AI 붐이 일어났을 때 카카오도 우리가 AI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번에 이제 Q&A 진행한 걸 보니까 AI 사업 쪽은 중장기 동력으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기다리던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진짜 이제 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히려 카카오뱅크 쪽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리스크적인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뭐 이제 대주주 리스크의 해소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카카오뱅크도 그 중에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성장주로 많이 좀 보죠. 카카오는 또 다른 은행주와는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의 흐름을 카카오뱅크가 잘 가져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계대출이 좀 성장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사업자 대출 쪽으로의 돌파구를 또 마련하려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을 비대면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은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성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일단 뭐 탑3 종목도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시장이 좀 강한 종목들이 크게는 없어요. 왜냐면 네. 주도주가 쉬어가다 보니까 사실 뭐 개별성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지는 흐름들이고 오늘 뭐 엠폭스 관련주 크게는 뭐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뭐 마스크 종목들 좀 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 전체적인 오늘 세 가지 상승 섹터 중에서 어떤 거 좀 괜찮게 좀 보고 계신지. 저는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눈에 좀 띄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전에 우리가 추억 속에 묻혔던 종목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맥트릭스, 휴마시스, 시젠 정말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인데 한동안 주가가 굉장히 부진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수젠텍을 필두로 해서 분위기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었고 또 지금 딱 시기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를 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도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맞닿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주변에도 좀 많이 그렇죠. 걸리죠. 걸리셨죠. 저도 한두 명씩 소식이 좀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마스크가 이제 덥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셨던 분들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폐렴도 좀 다시 돌고 있다. 수족구, 백일해 뭐 이러면서 여러 감염병들이 한꺼번에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게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으니까 어쨌든 이 안에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흐름이 좀 시대적으로 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잘 좀 이렇게 포진이 돼서 이게 시너지를 좀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전 이거를 좀 넓게 또 보다 보면 우리 그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렇죠. 뭐 오늘 뭐 흐름이 마리아나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죠. 네.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낙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리아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또 지금 코로나 관련주랑 겹치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관심권에 계속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헬스 쪽 진영의 러닝메이트가 확정이 되면서 후원금이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하루 만인가 모였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놓치지 않고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헬리스 뭐 관련 종목들 뭐 트레이딩 할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 2차 대선 토론회가 좀 본격화되면 여기서 맞아요. 조금 더 정책이 좀 더 세밀화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말고 우리가 주목되지 못했던 다른 섹터가 단기적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들을 바라볼 때는 이게 펀더멘탈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트레이딩, 단타 관점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 시즌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장기화가 되고 뭐 국가 차원에서의 방역 체제가 다시 가동이 되는 그런 어떤 뭐 팬데믹 시즌에 어떤 접어드는 그런 형국으로 좀 확장되지 않는 한은 아마 실적의 연동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 펀더멘탈은 좀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건설주 흐름들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15.8%, GS건설도 11%. 건설주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좀 처음 봅니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 사야 되니까 이제 부동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으면 부동산이 다시 투자의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주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좀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는 숨은 뇌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PF 시리즈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없어요. 맞아요. 뭐 태양건설 이야기가 불과 1분기 전 얘기인데 갑자기 건설주가 뭐 모멘텀이 형성돼서 좋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해외 플랜트라든가 해외 시공 능력들이 좋은 기업들, 여기 대해서는 향후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의 연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 기대감인 거죠. 아직 그렇죠. 확정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막연하게 다 좋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주가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다소 저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건설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호흡을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바닥권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지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럼 오늘은 저는 어떤 공략주를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네.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진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참 보면 오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단기적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뭐 크게는 뭐 이 제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뭐 헬스 관련주, 뭐 건설주 오늘 선별적으로 수급이 좀 나왔지만 네. 앞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조금은 남아있다면 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작용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한국 콜마를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 물론 뭐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스알엑스의 2분기 편입 효과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도 다 확인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뭐 뒤통수를 좀 단단하게 좀 크게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정말 이 실적 믿어도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도 좀 있었고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ODM사죠.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가 중국향의 의존도가 낮고 북미향 시장에 대한 이 매출 파이가 큰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 콜마의 전망치는 오히려 중국 사업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전체적으로 한 매출이 한 8%에서 한 7% 정도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안정적인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증권사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북미향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인데 오히려 미국은 커졌지만 캐나다가 소폭 감소되면서 북미향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는 좀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어떤 컨센은 상회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크거든요. 계절적인 요인에서 뭐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유입량들은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의 반영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나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주는 기대치 내지는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표 확인 여기 더해서 북미향 시장의 견고한 성장성들이 오히려 하반기 한국 콜마의 주가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좀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콜마 조정 시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좀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7,000원을 좀 매수가로 산정을 해봤는데 오늘 1.8% 상승을 하고 있지만 59,5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49,000원, 49,600원을 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공략주 좀 갖고 오셨는지요? 참 공교롭게도 저도 좀 비슷한 흐름을 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높은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동안의 얼굴로 오랫동안 살고 싶어 네. 하는 그런 남녀노소를 떠난 모든 연령층의 이런 소망들이 좀 담겨 있어서 우리가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이런 쪽으로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 안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슈링크로 알려진 미용 의료기기를 해외 쪽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울트라 포머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시장에서의 성장세와 매출이 굉장히 좀 좋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루다라는 기업이랑 네. 약간 그 레이저도 분야가 좀 달라요. 어떤 레이저는 타이트닝 쪽, 뭐 리프팅 쪽 이쪽이고 어떤 쪽은 또 기미, 화이트닝 이런 쪽으로의 그런 가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 기업이 만나서 저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클래시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루다의 또 새로운 기술력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시너지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 5년 동안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항상 40%대가 나왔어요. 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장비만 팔고 끝이 아니라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소모팁이라고 해서 장비를 팔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매출, 추가 매출이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이고 나서 세론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네. 더 잘 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봤을 때 클래시스도 좀 시장에서의 그런 평가가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기대감과 실적의 시너지가 좀 좋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살짝은 고점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이 가격대를 지켜줄 수 있었다는 건 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대가 지금 가격권 매수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에 파마리서치도 고점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58,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4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공략주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